시간입니다. 2부의 문을 엽니다.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인사와 채용, 인재개발 등 각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학력과 전공, 경력은 무관합니다. 단 해외 사무소 파견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7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전파기지국에서는 지하철 지상파 DMB와 이동통신 중개설비 유지보수 부문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가능하고 정보통신기술 자격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12월 26일 자정까지 기상정보 제공과 해외사업 관리 등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4조 3교대인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 물류지원단에서는 경영, 기획, 전략, 일반 사무, 사무지원 직원을 채용합니다. 나이와 학력, 경력은 무관하고요.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7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박미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어떤 소식 준비를 해오셨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방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좀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벌써 방학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방학을 주제로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지 궁금하네요. 네. 고등학생의 방학은 실제적으로 진로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내가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또 행동에 옮겨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겨울방학은 지난 1년간의 학교 생활을 좀 정리해 보면서 다음 학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서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잘 활용한다면 다음 학년이나 혹은 이제 졸업 후에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방학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실천을 못하고 아쉬워했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게을러지고 또 무계획적으로 보내버리기 쉬운 게 이 방학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보낼지를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방학하기가 너무 부럽네요. 방학이 있다는 게. 네. 자, 이렇게 좀 방학하면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좀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잘 좀 알아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시간의 중요성을 알지만 관리가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뭐 유명한 책 같은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그냥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계획했던 꿈이라든가 목표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공부도 있고요, 자격증 취득과 같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들을 학년별로 또 학기별로 잘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천하지 않으면 아마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시간 관리의 기본 원칙들을 좀 알고 계시고 본인의 유형을 파악하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형을 파악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시간을 나누는데도 유형이 나눠지나 봐요. 네, 맞습니다. 시간을 쓰는 방법이
대부분 이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학자들께서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4가지 유형으로 크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미루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네. 네, 딱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을 계속 미루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감 효과라고 하잖아요. 일을 미리미리 할 수 있는데도 미뤄두었다가 닥치면 우리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들,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결과로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과 피로, 그래서 성적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 좋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방송 보면서 가슴이 좀 찔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유형도 좀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유형은 순서를 정해서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아무래도 이 중요한 일부터 하나하나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유형의 경우에는 계획을 잘 수립하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우선순위가 낮은 일들은 좀 미루더라도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예를 들면 평소에 할 수 있는 운동이나 휴식 같은 것들을 반드시 함으로써 본인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나 균형 감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뭐 최고죠. 네, 맞습니다. 고등학생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어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유형도 좀 알아볼까요? 네, 주위에 혹시 이런 유형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무조건 그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스맨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뭘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해서 계속 받아두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 유형을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 싫다거나 또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거나 그래서 좋은 의도로 시작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중심이 없기 때문에 생활 태도에서는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기준 없이 다른 사람들만 즐겁게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타인의 뒤치다거리만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뭘까요? 네, 마지막 유형은 제가 찔리는데요. 네.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 네, 게으른 네. 사람.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 좀 쓸데없는 일에도 탐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약간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없이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런 점에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유형만 좀 파악을 하시더라도 본인들이 가진 단점을 좀 보완을 하시고 또 장점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말고 다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좀 써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저희 좀 극복 방법을 알아볼까요? 네. 지금 유형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준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기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계획을 세울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측정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행동 지향적으로 현실성 있고 시간 제약을 두고 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이 스마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을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좀 약자 같은데 네, 하나씩 맞습니다.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인데요. 말 그대로 목표가 너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하다 보면 그거에 따른 우리 실천 방안조차도 이제 두루뭉술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나는 토익을 700점을 맞을 거야와 같이 목표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그 700점을 맞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뭐 학원을 갈지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지를 또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하도록인데요. 수치화하고 객관화시켜서 내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격증을 많이 딸 거야 라고 하고 1년 후에 봤을 때 이게 많이 딴 건지 적게 딴 건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내년 2학년 동안에 자격증을 3개를 딸 거야 라고 한다면 내가 1개를 땄으면 2개를 더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수치화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한다. 이게 좀 앞에 두 가지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뒷부분도 좀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는 행동 지향적으로인데요. 생각으로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목표나 계획은 행동 지향적으로 세워두는 게 필요한데요.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행동 지향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도하는 아들, 딸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부모님께 꼭 인사를 드려야지 혹은 꼭 안아드려야지와 같이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학생은 없겠지만 나는 세계 정복을 할 거야 같이 조금 허무맹랑한 경우에는 네. 물론 달성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실현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는 나는 1년 안에 5개 국어를 할 거야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뭐 내가 20년 후에 한 5개 국어를 실제로 여행을 갔을 때 뭐 책자 없이 여행을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내가 외국어를 공부해 볼 거야 라는 식으로 조금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시간 제약이 있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미루는 사람 유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목표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한 시간을 꼭 두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할 건지 정해놓지 않으면 나는 컴퓨터 자격증을 따겠어 이렇게 하면 언제 따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9년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2019년 상반기 1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내가 컴퓨터 자격증을 따겠어 와 같이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는다면 그렇지 않았을 때 긴장감이 떨어지거나 혹은 계속 미루게 되는 경우를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럼 이거를 좀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입을 좀 시켜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은요. 방학 동안 진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해야 될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대학의 학과라든가 전공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탐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과명만 보고 내가 A라는 걸 배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진학을 하고 나면 B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학 전형 방법들을 좀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과명이 같더라도 학교에 따라서 또 배우는 내용들이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 학교에 가서 홈페이지를 확인도 하시지만 포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 포털 사이트인 어디가라든지 아니면 전문대학 그 포털 사이트는 프로컬리지를 통해서 좀 여러 학교의 진로 정보 또 학과 정보 그리고 학습 진단이나 온라인 상담까지 또 해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취업을 원하신다면 이제 본인이 가고자 하는 회사에 어떤 채용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또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볼 수 있다면 직업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해볼 그 희망 직업에 대한 현실 감각을 좀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이 나의 특성에 잘 맞는지 검토해서 직업 선택의 합리성을 좀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로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을 이용해서 좀 확실하게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방학 동안 어떤 일을 좀 해볼까요? 겨울철이라서 지금 아프기가 쉬운데요. 네. 그래서 건강관리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 진로를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은 말 그대로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위로 인해서 체력이 떨어질 수 있고 지금 좀 개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독감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시험을 전담 교실을 지금 독감 환자들용 그 교실을 둘 정도로 지금 학생들이 건강관리에 유념을 하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방학 기간에도 특히 건강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우리가 꾸준한 운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운동과 레저 활동, 뭐 스키나 보드와 같이 겨울철에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 체력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공연이나 전시 관람 등을 통해서 좀 본인들의 새 학기에 학습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내시는 걸 권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방학 동안에 다음 학기를 좀 준비하는 걸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배운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해보고 나한테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미리 보완을 할 수 있다면 다음 학기에 이제 새로 맞이하게 될 과목들에 대한 학습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온전히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좀 취약했던 영역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셔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학기 중에는 뭐 운동이나 취미생활 어떤 것도 좀 하기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부족한데요. 전 특히나 좀 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책 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이제 관심 분야의 책이나 신문을 꼼꼼하게 챙겨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하고 읽지 못했던 책이 있다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읽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독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양이나 지식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히 읽는 것에 이제 멈추지 마시고 평소 관심 가는 분야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둔다거나 신문 같은 경우에도 좀 차곡차곡 스크랩을 해두신다면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나중에 이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도 굉장히 큰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교과목과 관련돼서 뭔가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독서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이슈 아니면 최근에 연구 동향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17학년도부터 같은 경우에는 학생생활 기록부에 독서 활동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책 이름 그리고 저자 정도만 이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활용하고 또 기억하기 좋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본인이 읽은 책의 내용이라든가 내가 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구절 혹은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느낀 점 같은 것들도 좀 꼼꼼하게 기록하고 메모해 두시면 더욱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평소에 책을 많이 읽지 않은 경우는 책을 좀 어떤 책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쉽게는 이제 대형 서점이라든가 그런 독서 사이트를 통해서 베스트셀러 같은 것들을 이제 먼저 접하기 쉬울 것 같고요. 또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아, 이거 너 왜 읽으려고 하니? 어떤 목적으로 읽으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책의 종류에 따라서도 읽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 효과적인 책 읽기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많은 양의 책을 다 읽고 그걸 다 기억하는 것이 효과적인 책 읽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읽고 또 그 중에서 이제 본인과 관련돼서 본인이 알고 있었던 지식이라든가 경험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입체적인 책 읽기가 된다면 아마 조금 더 효과적인 독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좀 아까 했던 이야기와 연관을 짓는다면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는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검색을 요즘에는 해보시면 관련된 그 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사실 책은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건 직접 체험을 해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진로 체험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진학하고 싶은 학과나 아니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직업 종류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에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들이 주로 이제 학교 단위를 중심으로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신청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로파크라든가 국가기록원 그리고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생활자원관에 가시면 다양한 직업들을 좀 경험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홈페이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멀게 느껴지는 이 분야들도 한번 체험을 해보면 또 가깝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방학을 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꽉 채운 방학, 그래도 이것만은 더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네, 2가지 정도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학기 중에 바빠서 미루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봉사를 좀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진로와 관련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본인의 좀 진심이 담긴 봉사활동에 좀 참여를 함으로써 많은 것을 아마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마친 후에는 본인이 느꼈던 점이라든가 또 활동을 하게 된 계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서 본인의 학창 시절에 그 추억을 풍성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갔을 때 학교 안에서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격증 취득인데요. 그 자격증이 그 취업의 전부는 아닙니다. 꼭 있어야만 취업을 하는 것도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래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그것과 이제 관련된 자격증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쪽에 관련된 직무가 나의 적성에 잘 맞는지 아닌지도 한번 파악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자격증을 따기에는 방학이 좀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자격증도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그중에서 이제 좀 단기간에 준비해 볼 수 있고 방학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자격증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컴퓨터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관리가 필수인데요.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의 그 주된 프로그램은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고요. 특히 이 시험은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점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자격증은 아니지만 취득해두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1급과 2급의 가장 큰 차이는 1급의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차이는 어느 정도 있지만 1급이 쉽지 않는 대신 땄을 때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자격증이라서 1급을 도전해보는 것도 한번 권하고요. 사실 필기의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한 달이 안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인터넷 강의나 학원 중에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험이 정기 시험뿐만 아니라 상시 시험이 지역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시험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준비해 볼 수 있는 좋은 자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인데요. 국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요즘에 이제 시험을 응시하거나 채용이나 승진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취업을 하신 분들까지도 이제 다양하게 응시하고 있는 게 이 한국사 능력 시험인데요. 그래서 일부 대학의 수시 모집이라든가 공무원 시험 그리고 일부 공기업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응시를 하다 보니까 초기에 비해서 난이도도 조금 쉬워졌다고들 하세요. 그리고 오지선다형으로 5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회사마다 혹은 기관마다 유효기간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유의하셔가지고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요즘 언급이 되는 자격증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 밖에 뭐 컴퓨터도 이야기하셨지만 언어 관련해서 외국어 관련한 자격증은 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그 영어를 활용하지 않는 곳이 없죠. 그래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든가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영어 실력을 시험 보는 그 토익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익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시험이 자주 있는 편이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혼자서 조금 셀프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의 점수대를 파악한 후에 본인에게 맞는 학원이라든가 인터넷 강의 혹은 뭐 독학 중에서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또 말하기 실제로 활용되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익의 말하기판인 토익 스피킹도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학을 좀 어떻게 보내야 하나에 대해서 박미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앞에 세 사람이 걸어가면 각각 사람들에게서 다 배울 것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경험이 어떤 것이든 본인의 인생을 좀 풍부하게 하고 앞으로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는데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잘 달성하실 수 있는 그런 보람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이야기들만큼만 방학을 보내면 참 좋겠다. 네, 더할 나위 맞습니다.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시간 관리 듭니다. 잘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박미연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